여기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도시 LA가 지옥으로 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단순한 산불이 아닌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기자가 LA 현장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불이 난 지 9일이 지난 지금 그가 밝혀낸 진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3년간 근무했던 이 기자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LA의 현실을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더구나 현지 전력회사 엔지니어가 은밀히 건넨 문서에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LA 시의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LA는 이번 대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스페인 기자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호텔방 창문에 손을 대어 보았어요. 유난히 뜨거운 유리의 온기가 느껴졌죠. 15층에 있어도 그 열기는 저에게까지 전해졌어요. LA에 온 지 9일이 되었고 처음에는 작은 풀밭 화재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거대한 불길로 번져갔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불이 되어버렸어요. 제 이름은 마르코 루이스이고 저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신문인 엘 파이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LA에서 화재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일반적인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다뤄본 다른 자연재해들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그 예상은 틀렸어요. 이번 화재는 제가 기자로 일한 20년 동안 본 어떤 화재와도 달라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LA를 둘러싼 산들을 볼 수 있어요. 평소라면 그 산들이 파란 캘리포니아 하늘 아래 당당하게 서 있지만 오늘은 두꺼운 연기벽에 가려져 있어요. 그 연기는 태양을 희미한 주황색 공으로 바꿔놓았죠. 연기는 더 이상 위로 뻗어나가지 않아요. 거대한 손처럼 도시 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바람은 현지 사람들은 이 바람을 산타에나 바람이라고 부르죠. 연기를 마치 장난치듯이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를 챙겨서 거리로 나갔어요. 보통 관광객들과 비즈니스 사람들이 붐비는 호텔 로비는 이제 긴급 대피소로 변해 있었어요. 집을 떠나야 했던 가족들이 집 옆에 앉거나 적십자에서 가져온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 젊은 어머니는 큰 TV에서 뉴스를 보며 아기를 흔들고 있었고 한 노인은 자신의 집이 아직 멀쩡한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니 공기가 이상했어요. 덥고 건조하며 목이 간 질거릴 정도로 작은 재가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필수품인 N95 마스크를 올리고 차로 향했어요. 보통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 찬 LA 다운타운 거리가 에어리하게 텅 비어 있었어요. 오직 긴급 차량들만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그 소리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저는 화재 현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거기서 소방관들이 불길이 더 이상 다른 동네로 번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었죠. 그 광경은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소방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호스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길게 뻗어 있었어요.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로 떠다니며 거대한 물통을 싣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그을린 얼굴에 땀을 흘리며 지쳐 보였죠. 그들은 9일 동안 이 괴물과 싸워왔어요. 소방대장인 사라첸이 저와 인터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재로 얼룩졌고 잠을 못 자서 눈이 붉었어요. 이번 화재는 달라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며 급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바람이 우리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불길을 밀고 있어요. 한 곳에서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튀어버려요. 그리고 이 70마일의 바람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불길의 포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마치 화물기차 소리처럼 많은 산불 생존자들이 그렇게 묘사하는 소리였어요. 바람은 우리 주변을 휘몰아쳤고 제가 불꽃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 순간을 담았어요. 이 사진들은 말보다 더 잘 이야기해줘요. 급히 떠난 어린이 자전거, 드라이브웨이에 녹아버린 정원 호스, 강한 열기에 변형된 도로 표지판들. 이건 그냥 사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순식간에 뒤바뀐 기억들이에요. 그때 제 폰이 또다시 긴급 경고 알림을 울렸어요. 세계의 동네가 또 대피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대피한 사람은 16만 명을 넘어서고 15만 명은 짐을 챙겨 대기 중이에요. 그 숫자들은 너무 커서 의미를 잃을 것 같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각기 다른 가족, 이야기가 있고 한순간에 인생이 뒤집어진 삶들이 담겨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은 계속 올라갔어요. LA는 겨울인데 마치 여름처럼 더운 날씨였죠. 그 불길은 마치 자기만의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공기를 빨아들이며 바람 패턴을 만들어내서 불길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를 화염 폭풍이라고 불러요. 불이 너무 크고 뜨거워져서 주변 환경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현지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급박하게 더 많은 대피 명령을 전하고 있었어요. 지난 9일 동안 익숙해진 거리들이 하나둘씩 언급되고 있었죠. 불길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몇 시간 만에 동네들은 위험 지역으로 변해버렸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집은 잃었지만 개들은 구한 가족, 5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 노부부, 마지막까지 화제를 찍은 소년. 그들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그 각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하지만 LA는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불길이 밤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밝히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죠. 내일은 또 다시 이 괴물과 싸워야 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또 다른 하루가 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안전한지 기다리며 바람이 조금이라도 잦아들기를 희망할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조용한 거리를 지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평범한 화재가 어떻게 이 막을 수 없는 괴물로 변한 걸까요? 그 답은 날씨나 건조한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해온 선택들, 잊혀진 시스템들, 경고를 무시한 채 지나쳐버린 일들 속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선셋 블러바드를 걸어가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이 거리는 차들로 꽉 차 있고 보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출근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도로와 닫힌 상점들만 보일 뿐이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와 제가 공중을 떠도는 바람 소리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는 하룻밤 사이에 변해버렸어요. 스페인에서 온 기자로서 여러 도시들이 재난을 겪는 걸 봤지만 이번은 다 달라요. 영화 스타들과 끝없는 교통체증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는 이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유명한 할리우드 사인도 짙은 영희 속에서 겨우 보일 정도예요. 저는 아직 열려있는 작은 커피숍에 멈춰 서요. 거의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않은 곳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게 주인인 마리아가 있어요. 대피 경고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마리아는 말하며 손이 떨리는 상태로 카운터를 또 한 번 닫고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수천 명 중 하나일 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 있는 긴급 대피소에서 저는 마리아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어요. 평소에는 영화 시사회와 만화책 전시회가 열리던 그 큰 건물은 이제 캠핑 침대와 걱정 어린 얼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린이들은 구석에 앉아 부모님이 집을 떠나기 전에 겨우 챙긴 전화기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노부부는 손을 잡고 TV 화면을 응시하며 불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여기로 오고 그들의 얼굴은 모든 걸 말해요. 그들은 피곤해요.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피곤해 보이죠. 9일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그들은 좀비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유니폼은 검은재로 덮여 있고 눈은 연기와 잠 부족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어요. 저는 카를로스라는 소방관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는 불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가 물을 길게 마시며 말해요. 하지만 이 불은 우리가 본 적 없는 불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을 통제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가장 큰 문제는 불 자체뿐만 아니라 물 부족이에요.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소방관들은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부족해서 어느 지역을 지킬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저는 대피소 입구 근처에서 더 많은 버스들이 도착하는 걸 지켜봐요. 각 버스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올라타고 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나와요. 한 소녀는 테디베어를 꼭 쥐고 있어요. 그 고민형은 재로 덮여서 회색이에요.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어요. 그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15분 동안에 챙긴 전부예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대피소 담당자는 이미 160명 이상이 임시 거처를 찾았다고 말해요. 또 다른 150,000명은 짐을 싸고 대피 경고를 기다리며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드리드에 있는 편집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봐요. 그들은 이 불이 언제 끝날지를 묻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죠. 불은 여전히 커져가고 있고 언덕을 따라 퍼지며 마치 배고픈 괴물처럼 보이죠. 평소에 LA 스모그는 두꺼운 연기 덩어리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태양은 흐릿한 주황색 공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컨벤션 센터 지붕에 올라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수평선 위로 붉은 불빛이 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섭게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건 할리우드의 마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불은 점점 시내로 다가오고 있고 그 누구도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연기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래에서는 또 다른 버스가 대피소에 도착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내려요. 그들은 길을 잃은 듯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게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일상이에요. 가장자리에서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기다리는 도시예요. 밤이 되자 도시의 많은 곳에서 유일한 불빛은 구급차와 먼 곳의 불꽃뿐이에요. 유명한 LA의 밤문화는 사라졌어요.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도, 자동차 경적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도 없어요. 오직 사이렌 소리와 뉴스 헬리콥터의 끊임없는 소음만이 들려요. 이건 이제 불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도시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영웅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 연기 속에서 해가 뜨면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계속 싸울 거예요. 아침 햇살이 짙은 연기 속에서 간신히 비추고 있어요.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동부에 위치한 알타디나라는 동네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곳은 9일 전 대규모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기자로 여러 재난을 취재했지만 이번 산불은 왠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제 직감이 말해요. 이 사건에는 단순히 자연이 폭주한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요. 저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아온 마리아 로드리게스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살던 정원이 이제는 잿더미와 그을린 땅으로 변해버린 자리에 서 있어요. 불이 시작되는 걸 봤어요. 마리아가 말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밖에서 식물을 물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보였죠. 송전탑 밑에서 불꽃이 튀는 걸. 그녀는 멀리 있는 송전탑을 가리켜요. 탑의 철골이 오렌지색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즉시 관심이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 불꽃놀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꽃은 마치 불의 폭포 같았어요. 마리아가 계속 말해요. 그 불꽃들이 아래의 마른 풀에 떨어졌어요. 몇 분 만에 불길이 사방으로 퍼졌죠. 저는 바로 911에 전화를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불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퍼져갔어요. 저는 마리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녀가 가리킨 송전탑 쪽으로 더 가까이 가봤어요. 이 송전탑은 로스앤젤레스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의 일부분이에요. 탑은 오래되고 낡았고 철제 다리에 녹이 슬고 있었어요. 탑의 밑부분은 노란 경고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고 그 주위 풀밭은 원형으로 불에 탄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려요. 톰 첸이라는 전력회사 엔지니어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를 만나 전력망에 대해 질문했어요. 우리는 아직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톰은 지친 모습으로 도착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요. 그는 산불이 시작된 이후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그는 커피를 저으면서 설명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인프라예요. 이 송전탑과 전선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졌어요. 몇 년 전에 교체해야 했지만 아무도 돈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마리아가 언급한 송전탑의 유지보수 기록을 보여줘요. 마지막 제대로 된 점검은 3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봐요. 톰이 보고서 아래쪽을 가리켜요. 수리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연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로스앤젤레스 곳곳에 있는 다른 송전탑들을 떠올려요. 하나의 송전탑이 이렇게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다른 송전탑들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저는 이 걱정을 톰에게 말해요. 그게 바로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예요. 톰이 고백해요. 우리는 이 송전탑들을 카운티 곳곳에 수천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중 많은 것들이 이 탑처럼 낡고 상태가 나빠요. 지난주처럼 산타에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어떤 탑에서도 불꽃이 튈 수 있어요. 저는 오후 내내 더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 대화마다 퍼즐의 한 조각이 더해졌어요.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라킴은 불이 나기 몇 달 전부터 전력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해요. 은퇴한 전기 기술자 데이빗 마르티네즈는 그 송전탑에서 2주 전 수리팀이 작업하는 걸 봤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일을 마치지 않고 떠났다고 전해요. 해가 지고 연기 속에서 붉은 빛이 이상하게 번져요. 저는 차에 앉아 제 메모를 다시 살펴봐요. 이제 보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수년간 무시된 경고들, 예산 삭감, 그리고 더 이상 자연의 힘을 견딜 수 없는 낡은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화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전의 선택들, 즉 안전과 상식보다 돈과 정치가 우선시된 결과예요. 전화가 또 울려요. 이번에는 전력망 전역의 안전점검 실패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은 내일 만나자고 해요. 저는 차를 시작하며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밝힘으로써 다음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방은 아직 어두웠고 창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가 새어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마리아에게서 온 전화가 3통이나 있었어요. 마리아는 스크랩이라는 지역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는 전력망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해요.
그녀의 음성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꼭 봐야 해요. 우리가 화재에 관한 뭔가를 찾았어요. 1시간 뒤, 저는 스크랩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차트와 그래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빨간 선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선은 전력망에서 일어난 전력 급증을 보여줘요. 그녀가 말했어요. 화재가 시작되기 직전에 급격하게 상승한 거 보이세요? 그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차트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 몇 시간 동안 전력망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전선들이 흔들리고 부딪혀서 위험한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우리 전력망은 마치 몇 년 동안 정비를 하지 않은 낡은 자동차 같아요. 마리아가 추가 데이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전선과 송전탑 대부분은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1960년대와 70년대에 지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로스앤젤레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집에 컴퓨터나 전기차,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기기들이 없었죠. 도시가 많이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집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그에 맞춰 성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전력망의 유지보수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수년 동안 제대로 점검되거나 고쳐지지 않았어요. 마치 창문이 깨지고 지붕에 구멍이 난 집을 고치지 않고 그냥 테이프로 틈을 막고 지내는 것처럼요.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화면에 있는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확대했어요. 이 송전탑은 최소 5년 동안 수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야기가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화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년간 무시된 경고와 미뤄진 수리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진지한 해결책보다는 급한 해결책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스크랩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여전히 멀리서 연기가 보였어요. 저는 집을 잃은 사람들, 대피소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더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엔지니어인 데이비드는 교체된 낡은 전선들을 보여줬어요. 그 금속은 낡고 부서지기 직전처럼 손에 쥐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이게 실패하면, 그가 말했어요. 불꽃이 사방으로 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씨에서 모든 게 말라 있을 때 그 불꽃은 마치 종이로 가득한 방에서 성냥을 긋는 것 같아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문제는 전선과 송전탑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전력망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이 업데이트가 필요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문제를 위험해지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아직 수십 년 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저는 차 안에 앉아 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진실은 분명했어요. 이 재난은 예방할 수 있었어요. 만약 도시가 수년 전에 전력망을 고쳤다면,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을 했어요. 화재가 새로운 지역으로 번졌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아 대피소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화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게 단순히 불행이나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무시된 경고들이 쌓여 일어난 일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집을 잃고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재난을 일으킨 고장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의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또 다른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래에는 물통이 펜듈럼처럼 흔들리며 매달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울이 떠오릅니다. 서울에서는 기자로 3년을 일한 뒤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들이 밀려오고 두 도시가 얼마나 다른지, 특히 재난을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작년에 서울의 재난관리센터를 지나쳤던 일이 기억나요. 그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졌고 벽 전체에 거대한 화면들이 붙어 있었죠. 이 화면들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어요. 각 화면에는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교통 흐름, 날씨, 전력 사용량, 그리고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이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서울의 신경망입니다. 센터의 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전력선이 고장 나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거나 특정 지역이 대피해야 할 때 즉시 교통을 우회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릅니다. 만약 LA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 불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노트북을 꺼내 서울에서 메모했던 내용을 다시 봅니다. 그때의 내용이 지금 더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요. 서울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방하려고 하죠. 전력선, 수도관, 모든 비상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점검되며 위험한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로봇도 사용하고 공기질이나 땅의 움직임까지도 센서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첨단 기술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울은 어려운 교훈을 통해 배운 것이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로 192명이 사망했어요. 그 후 서울은 큰 변화를 겪었죠. 그냥 재건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재건했어요. 새로운 안전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지켰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해서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돈을 썼죠. 전화를 꺼내 서울에서 만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시차가 있지만 그는 전화를 받아요. 제가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듣고 있어요. 알죠? 그가 말해요. 서울의 차별점은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요. 우리는 도시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에 로스앤젤레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마치 경고 신호를 무시한 환자처럼 느껴져요. 이번 불을 일으킨 전력망은 하룻밤 사이에 고장난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해마다 약해지면서 아무도 크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서울에서 저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봤어요. 서울의 모든 동네에는 비상용품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고 주민들 모두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대피 훈련을 자주 하죠. 제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6살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피 절차를 따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이들은 다른 도시에서 만난 많은 어른들보다 재난 대비를 잘 알고 있었어요. LA에서 화재 진압에 애쓰는 소방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능숙하지만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병을 밴드에이드를 붙여서 치료하려는 것과 같아요. 서울에서 배운 것은 진짜 해결책은 더 나은 비상대응이 아니라 아예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는 것이죠. 연기가 자욱한 하늘을 보며
로스앤젤레스가 서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 도시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순 없지만 몇 가지 교훈은 보편적이에요. 인프라가 망가지기 전에 잘 관리하기,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영희는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하늘을 물들이고 있죠. 또 다른 헬리콥터가 지나가며 불에 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박 씨가 말한 도시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분명 살아있어요. 그 도시의 음악과 예술, 사람들의 에너지에서 그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 도시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해요. 내일은 LA의 몇몇 발전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계획이에요.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고치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 서울은 하룻밤 사이에 안전한 도시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 도시도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으며 수평선에 불빛이 번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모든 도시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다른 도시들에게서 배우고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재난이 도시를 강제로 변화시키도록 기다릴 것인가. 저는 로스앤젤레스가 첫 번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대가는 너무 크니까요. 저는 그리피스 천문대의 끝자락에 서서 남아있는 로스앤젤레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2주 동안 계속 불타던 연기가 드디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서 땅에 남은 상처들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니 불이 닿았던 곳이 검게 변해 있는데 마치 거인이 도시 위에 검은 손자국을 남긴 것처럼 보였어요. 제 노트북은 거의 다 채워졌어요. 각 페이지에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담겨 있어요. 잃어버린 집의 수, 불에 탄 땅의 면적, 피해 금액 등.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200조 원의 피해액이에요. 그 금액은 제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될 만큼 커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이게 작은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해요. 어제 저는 언덕에 있던 한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곳의 거리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많은 집들이 사라졌어요. 대신 건물 대신 보였던 건 콘크리트 기초들이었어요. 그 회색의 평평한 네모들이 한때 가족들이 살았던 자리였죠. 몇몇 굴뚝들은 외로운 탑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풍경은 전쟁터에서 찍은 옛날 사진을 떠올리게 함 했어요. 하지만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준 장면이 있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집 중 한 곳에서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종이컵에 커피를 나누며 서로 돕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 여자는 자신이 불에 탄 정원에서 구해낸 오렌지 나무 묘목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걸 심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작은 나무를 소중히 들고 있었어요. 그 화재는 로스앤젤레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이 도시는 이렇게 큰 재난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선은 너무 낡았고 비상 시스템은 업데이트가 필요했어요. 마치 오래된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문제들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작년에 서울에서 취재한 일이 떠올라요. 그곳의 시청 관계자들은 비상 시스템을 항상 점검한다고 하네요. 마치 의사가 정기검진을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고 백업 시스템도 철저하게 준비해요. 로스앤젤레스도 이런 방식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지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난주 시의회 회의에서 저는 리더들이 모든 걸 고치는 비용에 대해 논쟁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비용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겪을 거라고 말했죠. 한 의원은 녹아내린 전선 장비를 들고 몇 번의 재난이 더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화재는 또 다른 문제들을 드러냈어요. 부유한 동네는 가난한 동네보다 더 나은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대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불공평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화가 나 있어요. 그들은 화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재건의 다음 단계를 위해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가 불에 탄 교사 마리아는 학생들이 이미 꿈꾸는 로스앤젤레스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 그림에는 지하 전선과 모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그려져 있었죠. 제임스라는 소방관은 위기 상황 동안 14일을 연속으로 근무한 후 이웃들에게 무료 비상 준비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시 계획가인 사라는 집을 더 불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건축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저는 희망을 느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고쳐주길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스앤젤레스를 재건하는 것이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임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아주 강력한 장면을 봤어요. 한 중학생 그룹이 그들의 지역 도서관에서 회의를 조직했어요. 그들은 도시 지도자들을 초대해 로스앤젤레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그들은 더 나은 전력 시스템, 비상계획, 자연을 보호할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기도 해요. 우리는 도시를 고치는 데 도울 거예요. 오늘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내려다보니 불탄 지역에 작은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몇몇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이죠. 건설팀들은 잔해를 치우고 재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로스앤젤레스가 재건될 수 있을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건될 것인지예요. 도시 지도자들이 서울처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중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까요?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나누는 것이 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도시가 고통과 생존을 겪은 사람으로서 저는 로스앤젤레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옛 시스템은 실패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들은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하네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태양은 손상된 도시 위에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단지 건물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재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마크 산토스 크루즈라고 합니다. 저는 마닐라 컨벤션 센터의 계단을 오르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오후에 햇살이 강렬했지만 그게 제 심장이 뛰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수백 명이 이미 거대한 홀 안에 있었어요. 일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흥분한 속삭임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몇 명의 젊은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중간쯤 빈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에어컨이 위에서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방 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 자리가 비어 있나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저처럼 이곳에 오기 위해 먼 길을 왔어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들었어요. 마리아가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제 사촌이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녀가 한 달에 보내는 돈이 제가 6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의 가족을 생각하며요. 부모님은 평생 열심히 일하셨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제 동생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고 엄마의 병원비도 계속 쌓여만 갔죠. 한국에서 일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사람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무대에 올라왔고 그 뒤로 큰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밝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행복한 근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러 화면에 새로운 숫자들을 띄웠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리아는 제 손을 꽉 잡고 강하게 쥐었어요. 우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이것이 우리가 고향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발표자는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근로자 기숙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방, 편안한 침대, 현대적인 기기들이 갖춰진 공유 주방, 그리고 사람들이 일 끝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동 공간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한 문제였죠. 한국은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있으며 배우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들을 설명했어요. 어떤 일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또 어떤 일은 전자제품 공장에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성장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도 있었죠. 저는 마닐라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어요. 기술직으로 꽤 괜찮은 직장이 있었지만 제 월급은 겨우 기본적인 생활비만 겨우 충당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엄마의 병원비를 해결하면서 제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발표자는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꽤 많은 것 같았지만 방 안을 둘러보니 모두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기회를 얻겠다는 마음이 확고해 보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신청서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줄은 문까지 길게 늘어졌지만 누구도 기다리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꿈에 빠져 있었죠.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름, 나이, 경력, 연락처. 하지만 그 답변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장을 쓰는 것처럼요. 마리아는 먼저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조금은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이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예요. 그날 저녁 컨벤션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마닐라 만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진짜 계획이 생긴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본 사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그곳에 상상했어요.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그 거대한 배들을 만드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장에서 일할까요? 어떤 일이든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미래를 바꿀 기회라는 거였죠. 마침내 잠에 들면서 발표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앞으로 갈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는 맞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제 휴대폰 화면을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뉴스가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어요.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커피는 식어갔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마닐레에 있는 제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리와 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펼쳐진 청구서들을 비췄어요. 집세, 전기세, 음식, 그리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 매달 지출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계산기를 들고 계산을 해봤어요. 마닐라에서 저는 산업기술자로서 월 25만 페소를 벌었어요.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저나 가족을 돕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한국에서의 숫자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그곳에서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집세와 음식비를 제외해도 한 달 만에 제가 1년 동안 모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리더니 엘레나가 보낸 메시지가 떴어요. 뉴스 봤어? 라고 썼어요. 공장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어.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엘레나는 첫 번째 벨에서 봤더니 신나서 말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어요. 부산에서 일하는 내 사촌이 말하는데 한국에 일자리가 엄청 많대. 조선업체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해. 근데 무섭지 않아. 저는 제 마음속 걱정을 꺼냈어요. 완전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가족도 멀어지고. 엘레나는 잠시 조용했어요. 우리 사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회사들이 언어 교육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준대. 그리고 생각해봐. 매일 가족들과 영상통화할 수 있어. 예전처럼 국제전화로 돈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마닐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멀리 있는 건물들을 반짝이게 만들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몇 명이 또 다른 삶을 꿈꾸고 있을까?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자란 쾌존시티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저녁을 준비 중이었고 아도보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빠는 오래된 식탁에 앉아서 안경을 코에 걸고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한국. 엄마는 제가 말하자 저어가며 말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빠는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기회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임금 인상, 성장하는 조선업, 복지 혜택들.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들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말을 할 때 부모님의 걱정은 점점 자랑스러움과 섞였어요. 할아버지, 고향을 떠나 마닐레에서 일하셨어. 아빠가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그때도 무서웠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그 일을 하셨지.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해. 다음 주 저는 마카티에 있는 한 채용기관에서 정보 세션에 참석했어요. 그곳은 저처럼 엔지니어, 기술자, 숙련된 노동자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였죠. 발표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편안한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영상통화였어요. 그들은 솔직하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추운 겨울, 언어 장벽, 가끔 그리워지는 고향의 감정들. 하지만 그들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빛났어요. 어떤 여성은 가족의 빚을 다 갚았고, 다른 여성은 고향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한 청년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돈을 모은다고 했어요. 처음 지원서를 작성할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서류 더미는 단지 일자리 지원서가 아니라 제 미래를 새롭게 쓸 기회였어요. 채용 담당자가 제 서류를 확인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긴장돼요. 그녀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이미 수천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닐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익숙한 거리들, 아침 커피를 사던 코너 가게, 가끔 점심을 먹던 공원. 모든 것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희망이 제 발걸음마다 커져갔어요.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결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죠. 그날 들었던 이야기들 먼저 이 도약을 했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용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성공이 저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마닐라 만에서 해가 지면서 하늘이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도움이 될 기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저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제 인생을 바꿀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고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한 산 공기였어요. 마닐라의 바쁜 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고산은 충북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푸른 산과 맑은 가을이 둘러싸고 있어요. 버스가 좁은 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이 새로운 고향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담아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이미 고산을 두 번째 고향처럼 여기고 살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그들 중 한 무리가 기숙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김치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각자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리아는 고산에 온 지 2년이 되었고 그녀는 필리핀 커뮤니티의 주말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모임에서는 전통 음식을 만들고 노래방도 한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제 새로운 직장은 한국의 유명한 조선소였어요. 첫날 저는 그 거대한 조선소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하늘로 솟아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들이 드라이독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죠. 그 시설은 제가 집에서 본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제 상사인 김 선생님은 간단한 한국어로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손짓을 곁들여 이해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저를 시설 곳곳을 안내해 주셨고 제 팀원들도 소개해 주셨죠. 팀원들 중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파란색 유니폼과 노란색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마치 하나의 국제적인 가족처럼 보였어요. 일은 힘들지만 보람 있었어요.
매일 저는 세계 바다를 항해할 거대한 배들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제작했어요. 제 주된 업무는 용접이었어요. 거대한 강철판을 정밀하고 강한 용접으로 이어 붙이는 일이었죠. 회사에서는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 본 적 없던 고급 용접 장비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급여였어요. 저는 매일 약 13만 원을 벌었어요. 집에서는 일주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돈이었죠. 기숙사와 식비를 제하고도 매달 약 3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마닐라에서는 이만큼 벌려면 1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매번 가족에게 송금을 보낼 때마다 제 여동생의 대학 학비와 부모님의 오래된 집 리모델링 비용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고산에서의 생활은 나름의 리듬이 있었어요. 저는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를 때쯤 일어나요. 회사 버스는 아침 6시 30분에 저희를 태우러 와요. 버스 창문을 통해 마을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식당들이 문을 열고 아침 일찍 온 손님들에게 뜨끈한 국밥을 제공했어요.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시며 천천히 우아하게 몸을 풀고 계셨죠. 점심시간에는 회사 식당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저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각자의 고향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필리핀 말린 망고, 베트남 커피, 인도네시아 크래커 등으로요. 이런 작은 고향의 맛들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느낌을 주었고, 여기서 새 친구들과의 인연도 쌓아갔어요. 주말은 우리 커뮤니티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역의 필리핀 가게에 모였어요. 그곳은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였죠. 가게 주인인 수잔 아줌마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처럼 다가가셨어요. 그녀는 문화 행사를 조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셨어요.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 사촌은 월 6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했고, 거기서는 규칙도 더 엄격하고 생활 환경도 더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존중받고 있었어요. 회사는 건강보험도 제공하고 유급 휴가도 주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도 열어주었어요. 가끔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고산의 풍경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산 풍경을 보며 제 생활을 들으니 기뻐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편안한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항상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네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계절이 바뀌고 벚꽃이 여름의 푸른 초목으로 변하면서 저는 고산에서 점점 더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쌓아가고 있는 진정한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조선소에서 근무를 마친 뒤 고산 거리를 걷고 있던 중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기술 문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화로 타갈로그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는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죠. 저는 라미레즈 박사입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편하게 마이크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저를 자리에 초대했고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닐라에서 그는 큰 병원에서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회사에서 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왜 의사를 그만두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왜 다른 분야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어요. 마이크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닐라에서 의사로 일할 때 제가 주급으로 받던 돈이 6만 페소였어요. 꽤 괜찮은 돈이죠? 그는 커피를 저으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자로 일해도 그 돈의 3배 이상을 벌어요. 2년이면 고향에 병원을 열 만큼 모을 수 있죠. 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주로 공장 노동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 온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는 선생님, 기술 작가로 일하는 정부 직원, 숙련된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엔지니어들까지요.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말하면서 자신의 새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산이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죠. 이 집 보세요. 고향에서는 3명의 의사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여기선 혼자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면서 가족에게 돈도 보낼 수 있죠. 그가 보여준 숫자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닐라에서 선생님이 주급 2만 5천 페소 정도를 번다면 한국에서는 심지어 입문 단계의 기술직이라도 주급으로 10만 페소 이상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이크에게 최근에 저장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80만 개에 가까운 해외 근로 허가서를 발급했어요. 마치 작은 도시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셈이죠.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죠.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중동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근로 조건이 힘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권리도 있고 보호받으며 존중받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던 중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테이블로 오셨어요. 한 명은 대학 교수 출신으로 품질 관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분, 또 다른 분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였어요.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한국에서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찾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요, 마이크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며 말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히 육체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곳에서 커리어를 새로 시작한 전문가들이란 거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보았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우리가 몇 시간째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리를 일어설 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조선소에서의 제 일자리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술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크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곳,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꿈이 단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누굴 만났는지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마이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자 가족들의 목소리에서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를 꿈꾸는 제 여동생은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열심히 공부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여기엔 많은 기회가 있어. 이제 그 기회는 단순히 육체 노동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거대한 조선소 가장자리에 서서 눈앞에서 형체를 잡아가는 큰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배의 강철 선체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용접과 망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기 HD 코리아 Shipbuilding and Offshore Engineering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로 이제 제 직장이 되었어요. 이 배들 얼마나 큰지 믿어져. 제 친구 민호가 아침 휴식 시간에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맞아요. 각 배는 마치 떠다니는 도시 같아서 하늘로 수백 미터나 뻗어 있었어요. 저는 용접공으로서 그 거대한 배들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만들고 있었고 매일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조선소는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난주 저희 매니저님은 2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하셨죠. 이건 원래 목표의 150% 이상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환호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직업 안정성을 의미했고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조선소를 둘러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국조선산업에는 약 1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숙련공 비자를 가지고 왔고 저처럼 일반 근로 비자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희 조선소만 해도 3,5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큰 회사들도 각각 1,000명이 넘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배 보이지? 민호가 반쯤 완성된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배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컨테이너선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너도 그걸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제 용접 작업은 배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작업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두꺼운 강판과 케이블 덩어리 사이를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걸었죠. 그 조선소는 작은 도시 같았어요. 용접, 페인팅, 부품 조립을 위한 구역이 각각 나뉘어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며 철강 덩어리들을 장난감처럼 들어 올렸어요. 저는 한 크레인이 선체 부분을 정확히 제자리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그 조종사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조선소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카를로스는 원래 마닐라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는데 여기 와서 더 좋은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품질관리 부서에서 용접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또 베트남에서 온 사라는 고급 용접 기술을 배워서 저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제 오후 근무 시작이야.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보호 장비를 착용했어요. 무거운 장갑, 안전 안경, 그리고 용접 마스크를 쓰고 배의 제 구역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고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모든 용접은 완벽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들 위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저는 용접 토치를 세심하게 움직이며 금속이 강하게 결합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꽃이 마치 작은 별처럼 주위로 튀었고 마스크를 통해서는 푸른 불꽃이 새로운 강한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무를 마친 후 저는 비계에서 내려와 오늘의 작업을 되돌아봤어요. 각 용접은 더 큰 것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배들은 화물선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며 전 세계 사람들과 나라들을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조선소의 정문 앞을 지나갔어요. 회사의 최근 성과가 큰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205억 6천만 달러의 주문을 받았다고요. 원래 목표였던 135억 달러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와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조선산업이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했어요. 저희는 단지 여분의 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술과 경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한국 조선 산업을 강하고 성장하는 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그것이 조선소를 지나갈 때 저는 석양을 배경으로 거대한 배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어요. 내일 저는 다시 돌아와 그 배들의 제 작은 부분을 더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의 바다를 항해할 거대한 배들을 만드는 대단한 일에 참여하는 기회였어요.